자,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을 맡게 됐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먹통이 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뉴욕의 한복판, 맨해튼 한복판에 타임스퀘어 그 화려한 전광판들의 블루 스크린이 떴다. 이거 보셨습니까? 진짜 정말 사상 초유의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결국은 물론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OS와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 간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 블루 스크린이 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루 스크린이 떴고, 가정용 컴퓨터는 그걸 안 쓰니까 블루 스크린이 안 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 시대가 과연 오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트럼프 시대의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인가? 아니면 독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블루 스크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에 정말 이분만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방송으로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는 이제 기업용 보안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면 거기 이제 보안을 제공해주는데, 이게 보안이라는 게 실시간 대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이 뭔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OS하고 충돌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보안 서비스를 해주려면 네. 그 OS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850만 대의 이제 컴퓨터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전체에서 보면 1% 비중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된 게 공항, 은행, 네. 방송국 뭐 이런 것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이 OS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OS 내에 접근 권한이 굉장히 큰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였는데, 그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클라우드가 진짜 그러니까 보안에 괜찮은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충돌 하나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예. 한 번씩 이제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이 반나절 동안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안 쓰실 거예요? 써야죠. 그렇죠. 스마트폰에 업데이트하면서 OS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 스마트폰 이제 안 되겠다. 피처폰 다시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자체가 워낙 효율적이고 네.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떤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경쟁자,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는 좀 이제 뒤쳐져 있던 회사들이 마켓 쉐어를 늘리는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뭐 이제 부인하거나 이제 우리 온 프레미스로 다 돌아가겠어. 네네. 이 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 애저의 어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인데 애저에 맡기는 비율이 좀 과대했다면, 야, 이거 우리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도 옮기고 뭐 이게 좀 다른 뭐 것도 써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3프로 TV도 사실 뭐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비용이 2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겠네.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멀티로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당연히 비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죠. 아. 이제 이런 사고는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이제 아주 뭐 희귀한 사고지만 네.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는 그 보험료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두세 배 지불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온프레미스로 대응을 해놓겠다. 네. 백업을 해놓겠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건 판단인 건데 사실 빅테크도 쉽지 않은 판단인 거죠. 그러네요. 네네. 하긴 그 사건은 몇 년에 한 번 좀 희귀하게 일어나고 네네. 돈은 매달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 원짜리를 걸어 놓겠다. 내가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쉽게 비유를 하다 보니 좀 네. 네. 그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 쓰면 똑같은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AI가 기본 인프라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요? 지금 클라우드 쓰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AI라는 게 저는 기본 우리 전기나 통신처럼 인프라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해야겠죠. 네. AI가 인프라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딱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 현대 문명에서 제일 네. 중요한 인프라가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기. 네, 맞습니다. 전기가 이제 결국 전기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모든 디바이스가 전기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핵심 인프라화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통신? 맞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무선 통신. 네. 그렇죠.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이제 유선 통신이 우리 기본으로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통신이 기본 인프라가 됐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급하게 나온다고 지갑 두고 왔으면 그냥 가잖아요. 네. 차키 두고 왔으면 그냥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두고 오면 다시 들어가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10년 뒤에 인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딱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 자, 그 친구를 10년 뒤에 가서 딱 데려왔어요. 여기 왔는데 너무 답답해 미치는 거죠. 왜 AI가 안 되냐? 네. 네. 그 친구는 모든 자기는 AI를 기반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지금 기자님 딱 잡아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보내버리면 왜 통신이 안 돼? 왜 핸드폰 없어요? 아, 스마트폰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미 인류가 그렇게 적응해버렸죠. 아마 AI에 적응하는 인류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좀 그리고 있는 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인프라화가 된다. 이게 좀 왜냐면 우리가 아직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AI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세상을 그리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주 지금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이긴 하지만요. 네. AI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딱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면요. 처음에 어둑어둑하다가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요. 네. 그게 AI로 자동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익스피리언스가 우리 손가락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다 버튼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버튼에서 터치로 옮겨갈 때도 네. 오히려 그 감성이 안 좋다고 블랙베리 계속 쓰시는 분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결국은 다 넘어오긴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터치라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누르는 거 생각하지만 이게 멀티 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멀티 터치가 되면서 네. 입력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2핑거, 5핑거 되면서 네. 네, 그렇죠. 원래는 싱글 터치만 됐었죠. 처음에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버튼하고 다를 게 없었는데 여기 멀티 터치가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앱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이제 AI가 되면 모든 게 이제 우리 이야기는 지금은 말로 주로 많이 하는데 멀티 모달이라는 네. 입력 UI, UX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내 말도 듣지만 내 표정을 보고 이제 얘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네. 내 제스처를 통해서도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나오는 목소리 컨디션에 따라서도 얘가 우리 주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런 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AI 시대에 이제 정착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CPND라고 해서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많이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이렇게 변해 왔는데 네. 이제는 여기에 AI라는 게 모두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이게 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경험 못 해봤죠. 어느 누구도 경험 못 해봤는데 이거 그 미래상을 참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엔비디아부터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뭐 한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좀 11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혹시 엔비디아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인가요? 기술적으로? 문제라고 하면요.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죠. 네. 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나오는 블랙웰 네. 아키텍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블랙웰이 나오고 나면 또 한번 이제 엔비디아는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 AI 혁명이라는 게 2022년 11월에 네. 챗GPT가 공개된 이후로 이 AI 혁명이 갑자기 시작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랠리를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에서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정도의 상승 에너지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레벨에서는 충분히 저는 반등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은 단기적인 허들은 요 다음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잘 나올 거예요. 서프라이즈일 건데 네.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주가를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그 자리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향후 2, 3년 동안 엔비디아를 대적할 적수는 없을 거다. 사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뢰감 있게 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엔비디아 GPU에다가 HBM을 얹어서 함께 판매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가장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놓치면 우리 매출 떨어지니까. 그래서 되게 신뢰감 있게 들렸는데 거기서 추가로 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만약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공지능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어쩌면 엔비디아도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불안감들이 현재 업계에서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는 업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칩 수급이 해결이 되면 또 하나 이제 난제가 있어요. 빅데이터. 이제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라는 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거든요. 네.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를 키워주고 네. 빅데이터를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네. 그리고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해주니까 스케일링 로우를 해주니까 어느 순간 못하는 걸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AGI라고 하는 초지능, 네. 범용 인공지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게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되고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만 걱정을 했어요. 네. 엔비디아 칩이 워낙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컴퓨팅 파워 속도가 이렇게 완전히 J자 커브로 올라가니까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거죠. 네. 이제 웬만한 웹상에 있는 데이터는 다 땡겨서 쓴 거예요. 네. 네. 훔쳐서도 쓰고 돈 주고도 쓰고 하는데 네. 네. 오늘도 뭐 지금 외신에 이야기 나왔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자막 스크립트를 가지고 애플이나 뭐 엔스로픽이나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몰래 학습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도 그쵸.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데이터가 부족하다. 네. 지금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이게 투자하기 걱정된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오히려 야 지금 칩 부족해 어떻게 좀 구해봐 이게 지금은 아직도 맞습니다. 더 급한 상황. 아직까지 칩이 부족하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굉장히 지금은 인공지능 특히 LLM이라고 하는 것의 패권을 잡아야만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크게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돈 생각 안 하고 다 투자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씩 조금씩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약간 투자의 입장하고 네. 이제 산업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 습성은요. 네. 우리 월드와이드 웹 때도 그랬지만 우리 조그만 이 검색봐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왜 그렇게 시스코 장비를 많이 사고 돈을 네. 많이 쓰는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여기서 독점이 되니까 돈을 겁나게 벌었죠. 그렇죠. 네. 우리 그 모바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나오니까 다들 충격이었고요. 네.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해주기 시작했죠. 네. OS에. 그랬죠. 저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독점이 되니까 돈을 겁나게 벌었죠. 그렇죠. 네. AI를 지금 똑같습니다.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 네. 누군가 AGI를 만들어서 네. 독점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겁나게 돈을 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전과 후와 혹시 인공지능 산업이 좀 바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이 AI 혁명이라는 고고한 흐름 자체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네. 이게 보통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10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도 거의 10년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도 거의 10년 사이클이었는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상반기 5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중반 지나면 이게 피크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AI 혁명이 시작된 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AI 사이클은 그대로 갈 텐데 트럼프라는 변수가 이 사이클에 굉장히 큰 변형을 줄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서버 인프라 중심의 어떤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친구들이 이끌어온 사이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게 디바이스로 나오는 사이클이 딱 도래했었거든요. 이게 네.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가 이제 트럼프의 또 정책적인 어떤 색깔들이 많이 가미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AI 어떤 흐름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일관성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은 소설 같은 거지만 일단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단 방산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방산 산업에. 그래서 이제 원래 AI가 방산에 적용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최종 금기라는 게 있죠. 네. AI나 로봇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그럼 인공지능이 방위 산업에 접목되면 사실 사람을 해치는 게 해쳐야 되죠.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금기가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규제 완화해 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트럼프 쪽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보통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뭔가 PC적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IT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이 트럼프 진영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라 그러면 우리 러스트 벨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번에 뭐 부통령 지목된 제디 벤스 같은 경우도 네. 러스트 벨트에서 굉장히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이제 아이로 네. 태어났고요. 근데 사실 러스트 벨트라는 게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트럼프가 네. 가져와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원래는 실리콘밸리하고 헐리우드는 원래 민주당 네. 원래 기본 지지 네. 쪽이거든요. 원래 그 굴뚝 산업, 뭐 네. 이렇게 뭐 석유, 화학, 철강 이런 쪽이 원래 공화당, 그렇죠. 자동차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또 실리콘밸리도 트럼프 쪽에 줄을 서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죠. 자기가. 그런데 결국은 실리콘밸리를 자기한테 끌고 올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결국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규제 완화고 그리고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안전성. 네. 그렇죠. 네. 안전성을 요구했잖아요. 바이든은.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치워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인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오픈 AI의 일리아 수츠케버도 나는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해야 되겠다면서 나오고 또 누구죠? 다른 분도 나오고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 그 성함 누구죠? 그 제프리 힌턴. 예. 제프리 힌턴 교수도 나오고. 근데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책 뭐 강령입니다. 네.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이제 보면 일단 막 트럼프가 막 판을 흔들 때 막 때리잖아요. 네. 그냥 막 중구난방 그냥 난사해버리거든요. 총알을. 네. 근데 네.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막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뭔가 정리가 되면 자기가 주도하는 판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빅테크한테 법인세를 지금 21%에서 15%로 인하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EPS가 가장 좋아지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럼 빅테크. 빅테크가 네. 제일 수혜를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AI 쪽에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건 알지만 네. 지금 속도전이잖아요. 네. 굉장히 압축돼서 이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속도전에서 굉장히 효율을 내기 제일 좋은 게 결국 안전성에 대한 입증, 네. 요구 이런 것들이 치워져 버리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죠. 그러면 AI 산업 측면에서는 미국에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판이 달라질 것 같은 게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집행했던 곳은 대부분 말씀하셨던 대로 인프라 쪽이잖아요. 이걸 누가 얼마나 학습시킬 수 있으며 누가 얼마나 추론시킬 수 있으며 그럼 그 학습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칩이 필요하냐 이거였는데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돼서 정말 뭐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주게 된다면 오히려 서비스단 이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규제라는 걸 치워버리면 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 외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요? 예.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지금 AI 기술이 부족해서 상용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제죠. 네. 규제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용자 수용성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전통 자동차 산업의 기득권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을 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규제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여론과 민심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규제가 계속 있었던 거는 정부가 아니야 나는 승인권을 갖고 내가 너희 쪽쪽 빨대로 빨아먹을 때까지 끝까지 빨아먹을 때까지 안 풀어줄 거야. 이게 이렇다기보다는 중간에 뭔가 사고도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규제를 못 푼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만약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재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죠.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지금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열렬히 심지어 총 맞기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분명히 트럼프는 화석 연료 그다음에 러스트벨트 뭐 지금의 러스트벨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그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는 배제한다는 건데 왜 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할까라는 많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전기차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네. 굉장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네. 요건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AI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레벨 2하고 레벨 3가 다른 점은 뭐냐면 레벨 2는 ADAS,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잖아요. 네.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고요. 그렇죠. 기계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레벨 3부터는 AI가 주도하고 사람이 보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규제가 풀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민심,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 걸로 가져갈 거냐. 근데 지금 단계에서 야 사고 난 거는 회사가 책임지세요라고 하면 회사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 할래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사고 나면 이야기해보자 그러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다 법안 만들어 놓고 준비하자는 게 민주당이고 네, 트럼프는 일단 사고 나면 그때 이야기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긴 하지만 네.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이 사고 나잖아요. 그렇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술이 확산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허들로 작용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치우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다른 그 세세한 디테일한 그 정책은 다 이제 공약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아직도 가장 강하게 인상 깊게 남는 거는 트럼프는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법인세 감면, 관세, 금리 인하.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업들이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되면은 오히려 이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면 빅테크들이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뭐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뭐 줄을 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대 대선에서 공화당을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테슬라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결국은 FSD와 같은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결국 로봇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의 어떤 로봇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뭐 저의 추측이지만 네네. 사실 트럼프 머리에 이런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가 다른 부분은 좋은 인재들이 이미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도 트럼프가 될지 몰랐고 공화당 주류를 장악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내각을 조각할 만한 인력들도 없었어요. 네. 인재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는 이미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어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요. 선거가 이기고 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고 정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뭐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미국 로비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줄을 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테슬라와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안 줄 것 같다. 일단 자동차도 좀 여쭤봐도 돼요? IRA? 네. IRA 보조금 안 주게 되면 그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전환율이 가장 많이 진전된 데가 이제 지금 중국 시장이고요. 네. 유럽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아무래도 없어지거나 뭐 철폐되거나 뭐 줄어들면 아무래도 어떤 구매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순수 전기차보다는 아마 하이브리드 차 중심으로 뭔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건 넘어가고 저는 그럼 반도체 쪽으로 칩스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제일 예상외였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IRA 관련 수혜주들은 상당 부분 프라이싱 됐었어요. 네. 이미 뭐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는 AI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칩스법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화웨이에 대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죠. 네. 네. 화웨이를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상외로 갑자기 대만의 TSMC를 때리면서 이제 칩스법에 대해서도 이거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납세자들의 많은 세금이 해외 이런 TSMC 같은 기업들한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섹터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그 어떤 의도 같으세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 그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물론 그 HBM이라든지 DRAM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걸 잘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파운드리가 TSMC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고 결국 ASIC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많은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만들고 하는 건데 야 칩스법 이
보조금 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한국 기업하고 대만 기업에게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칩스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지금은 ABB라고 하죠. 네. Anything but Biden.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거는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엎어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칩스법도 잘못됐고 IRA법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이제 추스르겠죠.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이 뭔가 또 대통령님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는 자기가 실행할 이야기도 있지만 네. 결국 협상용으로 던지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뭐 대만이나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대신에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뭘 얻어내지만 또 뭐 줄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야겠죠. 여기 또 너무 디테일하게 저 사람이 막 뭔가 계산하고 이야기한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 특히나 네. 반도체 섹터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이미 뭐 조심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결국은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결국 AI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네. 안 그래도 의아한 게 그 중국의 기술 패권 우리가 그렇게 그 경계심이 높아지기 전부터 2019년부터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못 쓰게 하고 정말 강력한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그 정책을 썼던 게 트럼프인데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타격을 줄 만한 말을 하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을 거다. 그렇죠. 이제 일기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네. 이제 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또 가서 달래서 우리가 또 얻을 거 얻어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가 민주당일 때보다는 공화당일 때 오히려 좀 더 나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혹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TSMC는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정세를 보더라도 그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럼 한국 쪽으로 좀 이렇게 한국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충분히 우리가 그 기회로 활용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꾸 뭔가 이거를 자꾸 대만을 안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한테 뭔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죠. 오판하게 만들게끔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TSMC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 TSMC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칩워 책 쓴 크리스 밀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삼성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파운드리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배팅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와서 삼성 파운드리가 우리에게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이것 좀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미국 쪽에도 그게 어떤 카드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TSMC에서 만드는 최고 성능의 칩은 아니더라도 약간 뭐 A-, B급 정도의 칩이라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뭔가 만들어주면서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야 뭔가 대체제로서 검토를 할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TSMC가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급변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안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그 당선이 된다면
이제 막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시나리오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도체 자산이? 일단 뭐 불확실성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산 시장이 트럼프 중심으로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또 한 번에 또 어떻게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욕망의 총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예측하기에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말씀 되게 일리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야, 트럼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리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쪽으로 좀 비중을 쏠아놓고 이쪽은 좀 비우고 해야 되는데 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한 10월쯤 되니까 해리스의 그쵸.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아? 야, 줄 좀 다시 서봐. 이렇게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게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런 일도 좀 벌어질 수 있게. 근데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이어가게 되는 바이든과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니까 좀 안정적인 그 정책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뭐 신재생 에너지주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완전히 환호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요 성장률이 좀 문제였던 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정책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더해진 거죠. 지금은 더해진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프라이싱에서 정책적 리스크를 제하면 어쨌든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 더 이야기를 넘어가서 이제 그 요즘에 그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특히 빅테크 그러니까 그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뭔가의 움직임들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GPU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통신 기능이잖아요. 뭐 NV링크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통신 기능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이냐? 결국 브로드컴으로 가고 브로드컴과 함께 그럼 우리가 뭔가 칩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AI라는 칩 반도체의 용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데이터 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학습을 한 거 기반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추론이라는 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은 투자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은 아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네. 쿠다를 넘어설 만한 플랫폼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 우리 네. ASIC이라고 하죠. 네, 자체 설계 칩을 대체하려는 쪽은 주로 추론용입니다. 추론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단가잖아요. 그렇죠. 단가인데 코스트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학습은 투자기 때문에 여기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 쪽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쿠다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쿠다를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자체 설계 칩일 경우에는 그렇죠.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컴파일해서 네.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인력과 기술 백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어느 정도 스탠다드화 돼 있는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아 100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네. 같은 칩,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 뭐 이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TPU에다가 이제 CPU인 악시온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재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엔비디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젠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GTC 2024에서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에서 90%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결국은 이게 70% 이하로 내려갈 거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향후 10년 뒤에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성장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는 적어도 60%대 점유율을 하고 있을 거다. 그게 결국 TSMC 딱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ASIC 반도체가 지금은 뭐 학습이건 추론이건 어쩔 수 없이 다 GPU가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그 추론 영역에서의 ASIC 반도체를 통해서 GPU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까지 지금 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에서 AI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아마 오픈 AI 아니면 최근에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네네. 잘하거든요. 네. 그 클로드 3.5가 지금 막 GPT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제 여기는 근데 대신에 이제 언어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멀티모달 안 네, 되고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모데이 남매가 이제 굉장히 AI 잘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다리오 아모데이인가 그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자기네들이 그 AI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쓴답니다. 어느 기간?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클로드 3.5를 네네.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학습을 한 10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요. 네. 뭐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그쵸. 1.4조 이 네. 정도 되잖아요. 근데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난대요. 네? 1,000억 달러까지. 그러면 130조. 아, 네. 네. 그만큼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AI 픽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뭐냐면 이게 학습 비용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세계에서 AI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우리 네. 이거 10억 달러인데 이거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학습에 대한 AI 반도체 수요도 지금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모든 AI에 대해서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AI 제일 잘하는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 학습 비용 안 떨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학습 비용 안 떨어진다. 네. 와, 그 돈 다 어디서 마련하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죠. 결국 돈질, 네. 사람 밀어넣기. 네. 그러니까 그게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점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겁나게 돈을 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하고 완전 다른 거는요. 네. AI 혁명은 만약에 AI라는 게 결국 제가 말하는 대로 어떤 제3의 인프라가 된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디바이스가 결국 AI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예. PC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모바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홈 네트워크 그리고 자동차, 로봇 모든 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걸 움직이는 OS가 되는 게 결국 AGI겠죠. 아이언맨의 자비스. 근데 그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AGI? 아니 저는 그래서 네.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메타 때 우리는 항상 온라인 세상에서 살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5G 통신 장비 한창 깔 때 우리는 진짜 빠른 것만을 경험할 거야. 또 뭐 있을까? 아무튼 제가 너무 과도한 상상을 했다가 투자에 실패했던 어떤 사례들을 좀 본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뭐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와, AGI까지 지금 상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잘못된 생각이겠죠? 제가 이제 2달 전에 책을 냈어요. 네. AI 혁명 투자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쓰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네. 부분. 이게 AI가 메타버스처럼 뭐냐 5G처럼 그런 거 아닌가? 저도 당연히 의심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확인하는 거는 글로벌 탑 10 기업을 이렇게 네. 줄을 세워서요. 그 회사들이 뭐 하는지 딱 보면 나옵니다. 대충. 그러니까 메타버스 때나 5G 때는 글로벌 탑 10 기업들이 여기에다 올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죠. 글로벌 탑 10 기업 중에서 8개가 AI에 올인하고 있고요. 네. 10개 중에 2개가 뭐냐면 일단 저기 아람코 석유 회사니까 빼야 네. 되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니까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탑 10 중에서 지금 AI에 올인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이 지금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모든 자원을 AI 쪽에 집중하고 있고 심지어 막 3만 명씩 인력 잘라서 세이브한 그렇죠. 비용을 가지고 AI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글로벌 탑 10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잘못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제가 틀릴 가능성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취재하고 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인공지능의 그 어떤 산업적으로 어떤 정점을 찍게 되는 거는 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산업의 관점하고 투자의 관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 혁명도 그랬었어요. 네. 급한 거부터 올라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이 되니까
제일 먼저 주목받은 게 터치 스크린 패널이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버튼에서 갑자기 터치 스크린 패널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터치 스크린 패널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패널은 UI, UX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이 카메라, 그랬죠. 반도체 성능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고 나중에 뭐 스마트폰 두께 경쟁. 그러면 AI도 급한 것부터 올라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제일 부족하죠. 엔비디아 GPU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럼 빅데이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지면 또 데이터 센터 세팅이 되면 전기가 부족해요. 네. 네. 그럼 전기가 해결되면 송배전 인프라망이 부족하고요. 그렇죠. 네. 송배전 인프라망이 세팅되면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요. 네. 네. 사실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데이터 트래픽 투자를 안 하고 그 데이터 통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네. 거지. 사실 통신 투자도 챗GPT가 나오는 이래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20% 증가했어요. 아마 네. 지금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까지 올라오면 훨씬 더 폭증할 거예요. 혹시 아까 그 네.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통신 문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단 네. 데이터 자체가 부족해요. 어, 우리가 흔히 그러면 데이터 학습을 한다 그러면 주로 뭐 가지고 학습하겠어요? 뭐 기사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대화라든지 뭐 웹에 있는 거, 그죠? 네, 네, 웹에 크롤링해서 있는- 막 네, 끌고 그렇죠, 오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 막 그냥 가져왔거든요. 네. 요즘엔 근데 데이터셋을 공개를 잘 안 하죠. 빅테크 업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 내 데이터 가지고 공부했네? 뭐 돈 내. 개인 정보도 있고. 네. 그렇죠. 실제로 애플은 그것 때문에 5천만 달러씩 막 내고 있어요. 음. 언론사나 뭐 네네. 출판사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데이터셋 어쨌든 그걸 돈 내고 다 가져왔다 그러면 텍스트겠죠. 네. 그리고 뭐 텍스트하고 이미지겠죠. 근데 그거는 대충 이제 내년쯤 되면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상당 부분 땡겨서 학습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멀티 모달을 학습해야 돼요. 네. 멀티 모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네. 냄새, 네. 맛보는 거. 네. 사람의 오감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모으죠? 어떻게 먹어요? 로봇. 어. 사람을 닮은 아. 사람을 닮은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애가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근데 이제 우리 그러면 집안이나 공장에서 그 빅데이터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 집에다가 카메라 좀 설치하고요. 어. 센서 좀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해서 절대 안 저희가 해주죠. 데이터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그렇죠. 해주죠. 근데 한 2천만 원짜리 로봇 샀는데 얘가 나 대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강아지도 돌봐주고 하면서 몰래 가져가요.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갑자기 방향선을 해서 집중하는 게 데이터예요. 네, 결국 멀티 모달에 대한 빅데이터 깔때기 고급스럽게 파이프라인. 저는 그냥 이게 소비자 관점으로 사실 보다 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 내지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로봇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겠구나라고만 봤는데 이걸 기업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보고 느끼고 잡아보고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걸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수단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군요. 맞습니다. 그거를 학습을 해서 펌웨어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게 OTA라고 하죠.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네. 그러면 로봇이 어제까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처럼 작동하는 거죠. 처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보면 그냥 뭐 이제 부품 날라주고 이런 네. 보조 역할만 하다가 사람이 일하는 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습하죠. 네. 그러면서 고급 업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좀 더 고난이도 작업에 투입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가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구나라는 게 오늘 좀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 이제 결국 그 반도체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순환매라고 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순환매에는 어떤 근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MD, 퀄컴, 브로드컴
이런 쪽은 그런 시대를 살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좀 하나씩만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 이제 우리 그 서버 인프라 사이클은 철저한 엔비디아 사이클이었고 네.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같이 올랐죠.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 네. 그리고 대만의 TSMC, 국내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같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라는 게 서버 인프라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게 AI PC, AI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AI PC가 되려면 결국 그 프로세서 칩셋이 고도화돼야 되고, 네. 이게 이제 NPU라는 그 AI 전용 블록들이 올라가죠. 네. SoC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 윈도우, MS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AI 서비스를 쓰려면 네. 결국 40톱스의 하드웨어 스펙이 필요해요. 그러면 초당 40조 번의 AI 연산을 할 수 있는 칩이 기본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오는 칩셋들이 이제 뭐 인텔이 나오는 뭐 에로 레이크나 아니면 뭐 지금 그 뭐 AMD의 차세대 칩 같은 네. 것들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M4가 그 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M4 같은 경우도 이제 NPU가 한 38톱스 정도 되니까 네, 다 그런 것들로 이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커머디티 메모리 수요를 촉발시켜요. 커머디티 네. 레거시. 네. 네. 그러니까 HBM 같은 게 아니라 예. 왜 그러냐면 일단 NPU가 많아지면 여기서 연산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메모리가 더 필요해져요. 그렇죠. 네. 기존에 우리가 PC를 쓸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뭐 보통 이 OS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죠? 네. 윈도우가 돌아가야 되고 보통 포털 창 하나 띄워놓고 메신저 하나 띄워놓고 유튜브도 하나 띄워놓고 하잖아요. 네. 그래 보통 한 8GB 정도의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AI를 돌리려면 여기서 한 2GB에서 4GB, 많게는 8GB 추가 D램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면 우리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해야 되죠. 네. 그래서 SSD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그 저희가 이거 항상 그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이게 좀 다른 걸로 넘어가서 지금 HBM3E가 과연 그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 퀄을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시간은 언제쯤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뭐 결론은 안 난 상태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통과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언제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원래 당초 삼성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8월이었는데 8월은 뭐 지금 분위기상 쉽지 않은 걸로 가고 있고요. 아마 연내에는 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가을쯤 되면 HBM3 8단이 일부 이제 납품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HBM3 12단이 일부 납품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퀘스천이죠,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이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쭤보고 있는데, 역시 이영수 대표님 짱이라는 공전님도 메타버스 같을 것 같아서 처음에 안 사다가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독보적인 자리가 사실 이제 아직까지 서비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칩을 만들면서 가성비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추론 영역일 뿐이고 학습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자, 혹시 요즘에 좀 이렇게 가장 많이 이영수 대표님한테 질문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옆 주변 분들이? 일단 이제 하반기 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많이 시장 질문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 네.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제 계속 한 3%도 거의 뭐 한두 달을 출연하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부터는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평소 이제 상반기 모드에 본인 투자 스탠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국내 테크하고 해외 테크가 있다 그러면 국내 테크보다는 좀 해외 테크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빠졌으면 미국이 낫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주도해오던 뭐 HBM 관련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네. 약간 예전에 패턴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동률 올라가면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피날레가 네.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판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재료가. 근데 이번에 기판에 글라스 코어 기판, 유리 기판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섹터들을 한 번 더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탠스,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올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잘 이렇게 본인이 컨빅션 있는 종목들을 잘 싸게 사놓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시장의 뭐 심리가 어떻습니까? 하반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나와서는 일단 미국 시장은 대선 전, 그러니까 한 10월까지는 좀 좋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일단 그 전까지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나 재정을 이렇게 좀 응축했다가 한 방에 좀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봤는데 그게 지금 승패가 너무 빨리 판가름 나면서 네. 그 약간 제가 생각했던 한 11월에 올 조정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편으로는 악재가 미리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시장의 심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산업으로 봤을 때 그러면 D램이나 낸드가 지금 막 이제 고개를 들고 회복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게 하반기에 꺾일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는요, 특히나 반도체 투자는 선행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오팡 사이클은 작년 4Q부터 돌았거든요. 네. 숫자로 나오게. 그렇죠. 근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올랐어요. 네. 그럼 거의 9개월 선행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 시장은 내년 하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QOQ로 계속 올라갈 게 보여요. 네. 근데 내년 하반기가 아직까지는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이 녹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영수 대표랑은 처음에는 저희가 그 얘기를 이제 위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왜 떨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말 사이에 워낙 그 블루스크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나 안 할게라고 하는 그런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과연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산업적으로 한번 이영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수 대표의 팬들이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